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기업의 발표 하나로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세계 기술 서열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말, 이건 절대 못 넘는다. 그 선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누가 돈을 쥐고 누가 선택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가 동시에 긴장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20년간 엔비디아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삼성전자를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엔비디아가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세계 최강의 GPU 제국이 어떻게 한국의 한 기업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는지, 그 충격적인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건 2004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해보면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버렸더군요. 그때만 해도 엔비디아는 지금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공룡 기업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마니아들 사이에서나 겨우 이름이 알려진 그래픽카드 만드는 중소기업 정도의 위상이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엔비디아가 뭐하는 회사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을 보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도 처음 입사할 때는 솔직히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도체 업계에서 경력을 쌓기에 나쁘지 않은 회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입사하고 몇 년 뒤부터 기술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뭔가를 배우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바로 이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품이 다름 아닌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원래 GPU라는 건 이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그래픽을 그려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부품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최적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작업이 정확히 그런 종류의 계산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마치 처음에는 한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분야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는 갑자기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엔비디아 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찾아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찾아왔고 아마존이 찾아왔고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도 찾아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기업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 GPU를 사가려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회사 규모도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 가치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수준이었는데 그게 수천억이 되고 수조가 되고 수십조가 되고 급기야는 수천조 원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마침내 3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돌파하면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어요. 3조 달러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일반인들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천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전체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 되니까 엔비디아 하나의 가치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셈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거대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략 기획 분야의 핵심 보직을 맡아온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자부심과 우월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이다. GPU 시장은 영원히 우리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집단적인 믿음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무적이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오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크고 작은 파티가 자주 열렸습니다.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할 때마다,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때마다, 새로운 대형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장에는 비싼 샴페인이 물처럼 흘러넘쳤고 임원들은 서로의 성과를 칭찬하며 건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 내용은 대부분 비슷비슷했어요. 우리 엔비디아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는 없어.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독주도 계속될 거야. GPU 시장은 사실상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자화자찬이 끊임없이 오갔고 저도 그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회사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연스럽게 깔보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회사 이름은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임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은 딱 그 수준에서 멈춰 있었어요. 삼성? 아, 메모리 만드는 회사 말하는 거지.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같은 거. 그쪽으로는 잘하는 것 같던데. 스마트폰도 만들잖아. 갤럭시인가 뭔가. 애플 아이폰한테는 밀리지만 그래도 2등은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별로 아닌 거 아니야? 퀄컴한테도 밀리고 자기들이 만든 엑시노스인가 하는 칩은 성능이 별로라면서. 파티 자리에서 누군가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꺼내면 대충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삼성전자를 심각하게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메모리나 열심히 만들면 되지 시스템 반도체나 GPU 같은 고급 기술은 우리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대단한 회사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량 생산 기술이 뛰어난 거지 창의적인 설계 능력이나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 능력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GPU를 설계하려면 그냥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능력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우리 제품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 모든 걸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자가 많아도 그런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어느 날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임원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인공지능 붐으로 회사 실적이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던 시기라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식사 중에 누군가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GPU를 직접 만들겠다고 한다던데 들었어?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뭐? 삼성이 GPU를? 웃기고 있네. 메모리나 잘 만들지 GPU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걸 모르나 봐. 설령 만든다고 해도 우리 물건이랑 비교가 되겠어? 비교 자체가 실례지.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삼성전자가 GPU를 만든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태평양 건너 한국의 어느 비밀 연구소에서는 역사를 바꿀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의 우리는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그런 오만함에 가득 차서 경쟁자들을 깔보고 있던 저희한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낌새가 감지된 건 2024년 가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는 시장정보팀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면서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동향이나 인력 이동, 특허 출원 현황, 투자 흐름 같은 것들을 빠짐없이 추적해서 경영진한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죠. 평소에는 그 보고서들이 별로 특별할 게 없었어요.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경쟁사들의 소식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어도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가을 어느 날
시장정보팀장이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내고 끝낼 텐데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이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제가 물어보니까 그 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하더군요. 최근 몇 달간 이상한 패턴이 감지돼서 보고 드리려고요. AMD 출신 핵심 인력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AMD 인력 이탈? 그게 뭐 특별한 일이야? 거기서 사람들 나가는 건 항상 있던 일이잖아.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도 꽤 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 회사 간 인력 이동은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특히 AMD는 엔비디아의 오랜 경쟁사이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요, 평소의 이직 패턴과는 좀 달라요. 팀장이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설명을 이었습니다. 보통은 AMD에서 나간 인력들이 우리 엔비디아로 오거나 인텔로 가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탈한 인력들의 행선지를 추적해봤더니 상당수가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안 돼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요. 증발?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분명히 AMD를 그만두었는데 다른 미국 회사로 간 흔적이 없어요. 링크드인 프로필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업계 행사에서도 모습이 안 보이고 몇 명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수십 명 단위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십 명 단위의 엔지니어가 동시에 사라진다? 그것도 AMD에서 GPU 설계를 담당하던 핵심 인력들이. 혹시 행선지 추정은 해봤어? 네, 저희도 이상해서 좀 더 깊이 파봤는데요. 몇몇 사람들의 경우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요. 한국? 왜 갑자기 한국이 나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AMD 출신 GPU 엔지니어들이 삼성전자로 갔다고? 거기서 뭘 하려고? 그게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뭔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고 있어요. GPU 관련 프로젝트라는 추측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삼성전자가 GPU를 만든다고? 그건 불가능해. GPU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 수십 년은 걸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팀장이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로버트 킴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살짝 긴장했어요. 로버트 킴은 업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AMD에서 GPU 아키텍처 설계를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었어요. AMD가 자랑하는 GPU 설계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연히 알지. AMD GPU의 핵심 인물이잖아. 그 사람이 왜? 2년 전에 AMD를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조용히요. 그때는 개인적인 사정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뭐라고? 거의 확실해요. 로버트 킴이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로버트 킴 정도 되는 사람이 삼성전자로 갔다? 그것도 2년 전에? 그때부터 이미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팀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나노 공정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첩보가 있어요. 빠르면 2026년 안에 양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나노? 대만에 있는 그 회사보다 먼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 모든 정황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가 GPU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AMD 출신 핵심 인력들을 대거 영입하고 로버트 킴 같은 천재 엔지니어를 데려오고 최첨단 이나노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의심이 앞섰어요. 아무리 그래도 GPU는 다른 문제야. 공정기술이랑 설계기술은 완전히 별개라고.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을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GPU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엔진 잘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전체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일단 계속 모니터링해. 삼성전자 관련 동향은 빠짐없이 보고해줘.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정말로 삼성전자가 GPU를 만들겠다는 건가?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 아니야, 불가능해. GPU 아키텍처를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건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퀄컴. 이게 전부야. 삼성전자가 아무리 대단한 회사라고 해도 그 대열에 끼어드는 건 불가능해.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불안감을 털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로버트 킴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사람이 왜 안정적인 AMD를 떠나서 삼성전자로 갔을까?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삼성전자가 도대체 뭘 보여줬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밤 느꼈던 불안감이 기우가 아니라 정확한 예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불과 1년 뒤 저와 엔비디아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 첫 번째 경고 이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정보팀에서는 제가 지시한 대로 삼성전자 관련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보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점점 그러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2025년 초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신입사원을 뽑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경력직 엔지니어들을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눈에 띄는 건 그 채용 대상자들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GPU 아키텍처 설계, 그래픽 처리 알고리즘, 병렬 연산 최적화, 저전력 칩 설계. 하나같이 GPU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뚜렷한 패턴이에요. 시장정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2년간 AMD, 인텔, 퀄컴, 심지어 우리 엔비디아 출신 엔지니어들까지 합쳐서 최소 10명 이상이 삼성전자로 이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도 대부분 GPU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 분야 경력자들이에요. 50명이나. 저는 그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50명이면 그냥 단순히 좋은 조건 보고 이직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특정 분야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 현황인데요. 최근 2년간 GPU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이전 대비 300% 넘게 급증했어요. 특히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저전력 그래픽 처리 기술, 인공지능 연산과 그래픽 처리를 통합하는 기술, 메모리와 연산 장치 간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는 기술 관련 특허들이 집중적으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특허 출원 그래프를 보면서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개발 차원에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분석팀에서 내린 결론은 이래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GPU 아키텍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현재 진행 속도와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빠르면 2년에서 3년 안에 첫 번째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2년에서 3년이라고?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GPU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는데 2, 3년밖에 안 걸린다고? 보통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잡아야 하는 작업인데, 물론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를 밑바닥부터 만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AMD와의 기존 협력 관계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기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식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독자 설계로 전환하는 건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인 건 맞지만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정말로 독자 GPU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게 우리 엔비디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 모바일용 GPU일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칩 말이에요. 우리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하는 건 데이터 센터나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GPU니까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메모리예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고성능 GPU에는 HBM이라고 부르는 초고속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곳밖에 없어요.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의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핵심 공급업체예요. 만약 삼성전자가 GPU까지 직접 만들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하고 우리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GPU를 완성해서 파는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GPU까지 만들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한테 최고급 메모리를 우선 공급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GPU에 먼저 좋은 메모리를 넣고 남는 걸 우리한테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말은 메모리의 특성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는 뜻이에요.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 어떻게 설계해야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가 30년 넘게 축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GPU를 설계한다면 메모리와 GPU가 완벽하게 최적화된 형태로 통합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퀄컴이나 애플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메모리를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남의 부품을 가져다 쓰는 거니까 아무리 잘 설계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보고서를 경영진한테 올려야겠어. 저는 결심하고 팀장한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동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무시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야. 며칠 뒤 엔비디아 본사 최고위 임원들이 참석하는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 삼성전자의 독자 GPU 개발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시장정보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회의석상에서 직접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독자 GPU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현재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2026년경에 첫 번째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 어차피 모바일용 GPU일 텐데 우리랑 직접 경쟁하는 것도 아니잖아. 한 임원이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직접 경쟁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한테 HBM을 공급하는 핵심 업체예요. 그런 회사가 GPU까지 직접 만들게 되면 공급망 관점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세계 유일의 GPU 설계 기업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와 GPU를 통합 최적화할 수 있는 건 오직 삼성전자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지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 최고 전략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GPU를 완성하기 전에 압박을 가해서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AMD와 협력해서 특허 소송 위협을 가하거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삼성전자를 고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통할까?
삼성전자가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낫죠. 그날 회의에서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삼성전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코웃음치며 깔보던 그 회사가 이제는 진지하게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됐다는 것.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GPU를 만든다는 말에 배꼽을 잡고 웃었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그 삼성전자를 어떻게 막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2025년 중반 엔비디아와 AMD는 극비리에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으르렁거리며 경쟁하는 사이인 두 회사가 한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공동의 적이 나타났으니까요. 삼성전자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GPU 시장을 양분하며 편하게 장사해오던 두 회사 모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AMD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AMD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독자 GPU 개발이 더 직접적인 위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GPU 기술이 바로 AMD 것이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AMD한테서 GPU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엑시노스 칩에 탑재해왔는데 이제 그 관계를 청산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AMD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대의 로열티 수입이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들 기술을 배워간 회사가 경쟁자로 돌변한다는 거였어요. 가르쳐준 제자한테 뒤통수 맞는 느낌이랄까요? 삼성전자를 막아야 해.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너희랑 협력하고 싶어. AMD 측 임원이 우리한테 연락해왔을 때 그렇게 말하더군요. 엔비디아 경영진은 내부 논의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GPU를 완성하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엔비디아와 AMD의 비밀 동맹이 결성됐습니다. 작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법적 압박이었습니다. AMD 법무팀에서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GPU가 AMD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명목으로 공식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특허를 침해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불확실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경영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개발 속도를 늦추는 거였거든요. 특허 소송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몇 년씩 질질 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개발 일정이 꼬이면 성공인 거죠. 두 번째는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AMD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GPU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실리콘밸리 주요 언론사들한테 흘리기로 했어요. 이것도 실제로 기술을 훔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뭔가 찜찜한 짓을 하고 있나 보다라는 인식만 심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거든요. 잠재적인 파트너사들이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꺼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2025년 말 작전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AMD 법무팀 명의로 삼성전자 측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식 서한이 발송됐고 거의 동시에 실리콘밸리 주요 기술 매체들의 삼성전자 GPU 기술 도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일제히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도 좀 주춤하겠지. 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AMD의 임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라고 해도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두 곳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면 어쩔 수 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AMD의 특허 침해 경고에 대해서는 법무팀 차원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신을 보내왔고 언론의 기술 도용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아예 공식적인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듯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삼성전자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엑시노스 2600이라는 새로운 모바일 프로세서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원래 예정됐던 발표 일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진 거였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수작이지?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움츠러들거나 최소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정상인데 삼성전자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공격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반격하겠다는 건가? 저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시장정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압박에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발표를 앞당긴다는 건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상당한 확신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흘린 의혹 기사들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릴 만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삼성전자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걸 만들어낸 거야? 2026년 1월, 삼성전자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전략기획실 임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대형 화면으로 한국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 영상을 틀어놓고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삼성전자 임원이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저희는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마디를 듣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습니다. 먼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기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쳐다봤어요. 우리가 퍼뜨린 기술 도용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하려는 걸까? 저희 삼성전자는 그 어떤 기업의 기술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공개할 내용을 보시면 왜 저희가 그런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면서 엑시노스 2600이라는 칩의 이미지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엑시노스 2600.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프로세서입니다. 회의실 안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나노 공정이라고? 세계 최초.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중앙처리 장치 성능은 이전 세대 대비 39%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산 장치 성능은 113% 향상됐습니다. 113%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표시되는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발표입니다. 엑시노스 2600에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GPU가 탑재됩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해냈다. 독자 GPU를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화면 속에서는 삼성전자 임원의 발표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우리가 실패했다. 선제 공격이 완전히 실패했다. 삼성전자는 우리 압박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 발표가 시작된 지 정확히 1시간 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쯤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주식 시장 상황 좀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발표가 시작된 지 정확히 1시간이 지난 그 순간 엔비디아 본사 대회의실 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응책을 논의하던 고위 임원들이 하나같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급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어디론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에 코를 박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을 읽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경쟁사들의 신제품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은 건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지금 주식 시장 상황 좀 보세요. 누군가가 외치는 바람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벽면에 걸린 보조 모니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 주식 시세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주가 옆에 빨간색 화살표가 가파르게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8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발표 시작 후 불과 1시간 만에 10만 원 선을 돌파해버린 거였습니다. 미쳤어. 1시간 만에 10% 넘게 올랐잖아.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돼?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가능해? 삼성전자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덩치가 큰 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주인데 이런 대형주가 단 1시간 만에 10% 넘게 오른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삼성전자의 발표에 열광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상황은 어때? 최고 전략 책임자가 물었어요. 지금 전 세계 주요 기술 매체들이 전부 삼성전자 기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시장정보팀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2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 독자 GPU 기술 확보, 이런 키워드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말끝을 흐리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뭐야? 말해봐. 저희가 며칠 전에 퍼뜨린 기술 도용 의혹 기사들이요. 지금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일부 매체에서는 삼성전자를 견제하려던 경쟁사들의 비열한 술수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논조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가 며칠 동안 공들여서 퍼뜨린 언론 플레이가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린 겁니다. 아니, 무력화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렸어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성능 수치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퍼뜨린 의혹은 그냥 질투심에서 비롯된 헛소문처럼 보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법무팀에서 보낸 특허 침해 경고는 어떻게 됐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이미 답신이 왔어요.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인데 논리가 꽤 탄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소송 걸어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특허 소송 위협도 언론 플레이도 전부 다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막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 단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재무팀 임원 한 명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주가 상황 확인하셨어요? 우리 주가? 왜 무슨 일인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우리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발표 이후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서 엔비디아 주가를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장중에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삼성전자 발표가 끝난 직후부터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급락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야. 최고 전략 책임자가 이를 악물면서 말했어요. 삼성전자가 독자 GPU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우리 엔비디아한테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 모바일용 GPU잖아요. 우리랑 직접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주가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젊은 임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설명했어요. 직접 경쟁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 삼성전자가 GPU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거든. 지금 당장은 모바일용이지만 나중에 서버용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 게다가 삼성전자는 우리한테 HBM을 공급하는 회사야. 그런 회사가 GPU까지 만들게 되면 공급망 측면에서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삼성전자 발표 아직 안 끝났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메인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삼성전자 임원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엑시노스 2600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2027년에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100% 삼성전자 독자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제품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외부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룬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이건 AMD랑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뜻이잖아. 맞아, 더 이상 AMD 기술 안 쓰겠다는 거지. 완전히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야.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우리 압박에 굴복하지 않은 이유였구나. 그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야. 우리가 특허 소송으로 협박하든 언론의 의혹을 퍼뜨리든 상관없이 자기들 갈 길을 갈 자신이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으니까. 바로 메모리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싸움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삼성전자의 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엔비디아 본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차게 오가던 임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무거워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도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회사 전체가 마치 장례식장처럼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발표 직후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낮 없이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경영진한테 보고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삼성전자의 이번 발표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우리 엔비디아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게 뭔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임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 어차피 모바일용 GPU니까 우리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하는 서버용 고성능 GPU 시장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조그만 칩이랑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대한 GPU는 애초에 게임이 다르니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던 거죠. 하지만 상황을 깊이 분석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삼성전자가 모바일용 GPU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삼성전자가 GPU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세상에서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메모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GPU라는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메모리라는 부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GPU가 계산을 수행하려면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하고 계산이 끝난 결과물도 어딘가에 저장해야 하는데 그 어딘가가 바로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GPU의 성능은 단순히 GPU 자체의 연산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GPU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오갈 수 있느냐, 이게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GPU의 계산 능력이 뛰어나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느리면 GPU가 계산할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GPU에는 HBM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초고속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급 메모리예요.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곳밖에 없어요.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의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GPU의 두뇌에 해당하는 연산장치 부분은 우리가 직접 설계하지만 거기에 붙어야 하는 메모리는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전문 회사한테서 사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엔진은 직접 만들지만 연료통은 남한테서 사와야 하는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연료통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엔진까지 직접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그 말은 메모리의 모든 특성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는 뜻이에요.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지, 어떻게 설계해야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가 30년 넘게 축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엔비디아는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우리는 메모리를 사와서 쓰는 입장이니까 메모리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속속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메모리 회사에서 주는 스펙 문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GPU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달라요. 그들은 메모리도 만들고 이제 GPU도 만들게 됐으니까 두 부품을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의 특성에 딱 맞게 최적화된 GPU를 만들고 반대로 GPU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메모리를 튜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퀄컴이나 애플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메모리를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처지니까요. 발표 후 며칠 뒤에 열린 긴급 전략회의에서 저는 이 분석 결과를 경영진한테 보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는 독자 GPU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진짜 무기는 메모리와 GPU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우리한테 HBM을 공급하는 핵심 업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앞으로 자기들 GPU 개발에 집중하면서 우리한테 공급하는 HBM의 물량이나 품질에 영향이 생긴다면 우리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설마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우리한테 HBM 팔아서 돈 버는 것도 그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인데. 한 임원이 반문했습니다. 당장은 그렇겠죠. 하지만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GPU 사업을 키워서 그쪽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면 굳이 우리한테 최고급 HBM을 우선 공급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제품에 좋은 거 먼저 쓰고 남는 거 우리한테 주면 되니까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그건 엔비디아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응책이 뭐야? 최고 경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메모리 사업에 뛰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삼성전자의 GPU 개발을 막을 방법도 이제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존 강점을 더욱 강화하면서 삼성전자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엔비디아에서 일하면서 숱한 경쟁을 겪어왔지만 이번처럼 막막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AMD나 인텔 같은 기존 경쟁사들과의 싸움은 어떻게든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우리처럼 메모리를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처지니까 출발선이 같은 상태에서 경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모리라는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기를 활용해서 GPU 시장에까지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삼성전자 관련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사상 최고치인 11만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코웃음치며 무시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아니, 이미 진 건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판이 바뀌어버린 건지도 모른다고요. 삼성전자의 발표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는 제가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꺼내면 그 한국에 있는 메모리 만드는 회사 말하는 거야? 하면서 별것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삼성전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하던 말을 멈추고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마치 금기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600은 단연코 가장 뜨거운 화제였어요. 제가 참석하는 기술 컨퍼런스마다 삼성전자의 이나노 공정 기술을 심층 분석하는 세션이 열렸는데 그런 세션은 예외 없이 청중으로 꽉 차서 서서 듣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업계 전문 매체들에는 삼성전자의 독자 GPU 기술이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하는 분석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고요. 저도 그 한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엔비디아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는 내부 전략회의가 거의 매일같이 잡혔고, 주가 하락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설명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해야 했고, 기존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미팅도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 모든 자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통된 질문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한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건 모바일용 GPU이고 우리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인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GPU와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라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안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발표 이후 약 3주가 지났을 무렵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AMD 쪽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와 손을 잡고 특허 소송 위협이니 언론 플레이니 하면서 함께 작전을 펼쳤던 바로 그 AMD였습니다. 그때 연락을 해온 건 AMD에서 아시아 지역 파트너십을 총괄하는 고위 임원인 스티브 맥도널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저와도 업무상 몇 번 교류한 적이 있는 사이였어요. 제임스, 나야 스티브. 시간 좀 내서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스티브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톤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딘가 풀이 죽어있고 지쳐있는 느낌이 역력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산타클라라 시내에 있는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스티브를 만났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니까 전화로 느꼈던 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 전체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제임스. 스티브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AMD 지금 난리도 아니야. 삼성전자 건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어. 뭐가 그렇게 심각한데? 삼성전자가 독자 GPU를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너희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라고? 농담하는 거야? 스티브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삼성전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2027년에는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100% 독자 기술로 만든 GPU를 내놓겠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더 이상 우리 AMD 기술 안 쓰겠다는 거야. 우리랑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엑시노스 칩에 탑재해온 GPU는 AMD한테서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쓰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관계를 끊고 완전히 독자 노선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AMD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대의 로열티 수입이 날아가는 셈이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스티브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GPU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다른 고객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 삼성전자가 해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AMD 기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삼성전자의 성공이 다른 회사들한테 본보기가 되어서 너도 나도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다면 그건 AMD뿐만 아니라 기술 라이선스 사업으로 먹고 사는 모든 회사들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스티브가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AMD가 삼성전자 쪽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하려고 해. 뭐라고? 삼성전자한테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막겠다고 특허 소송 위협까지 했던 회사가 이제 와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먼저 삼성전자한테 손 내미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삼성전자가 완전히 등을 돌리면 우리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차라리 새로운 형태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기술을 라이선스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삼성전자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스티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삼성전자를 향해 협박 편지를 날리고 언론에 의혹 기사를 퍼뜨리던 사람이 지금은 삼성전자한테 손을 내밀어 협력을 구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는 쪽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에서 진 쪽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스티브. 너희 AMD가 삼성전자한테 파트너십을 제안하면 받아줄 것 같아? 솔직히 모르겠어. 우리가 몇 달 전에 한 짓들을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쉽게 용서해줄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지.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스티브와 나눈 대화를 곱씹어봤습니다. AMD가 삼성전자한테 손을 내밀겠다고 했다는 건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졌다, 당신들이 이겼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엔비디아도 머지않아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모바일용 GPU만 만들고 있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메모리와 GPU를 통합하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데이터 센터형 고성능 GPU 시장에까지 진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우리도 AMD처럼 삼성전자한테 손 내밀면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 건가요? 차 창문 너머로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게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생각. 새로운 강자가 태평양 건너편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불안감.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회사 전체에 넘쳐 흘렀는데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여전히 서버용 고성능 GPU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붐이 계속되면서 데이터 센터용 GPU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었고 우리 회사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놓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라는 변수가 항상 머릿속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엑시노스 2800이라는 새로운 칩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1년 전에 예고했던 대로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100% 삼성전자 독자 기술로만 만들어진 첫 번째 모바일 프로세서였습니다. AMD 기술은 단 한 줌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룬 제품이었죠. 이번에도 엔비디아 본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발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 발표 때처럼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서 화면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를 얕잡아 보다가 한 대 얻어맞은 충격과 당혹감이 컸다면 이번에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할까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 같은 게 느껴졌어요. 화면 속에서 삼성전자 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엑시노스 2800은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100% 삼성전자 독자 기술로만 만들어진 첫 번째 모바일 프로세서입니다. 오늘부터 삼성전자는 더 이상 그 어떤 외부 기술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술 독립을 선언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해냈네, 완전 독립.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 속 삼성전자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엑시노스 2800에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메모리 통합 연산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를 30년 넘게 만들어온 삼성전자이기에 가능한 혁신입니다. 메모리 통합 연산 기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가 1년 전부터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거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GPU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것. 이건 우리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세상 어떤 회사도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이 기술은 앞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글래스, 확장현실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라는 건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질 분야거든요. 지금은 인공지능 연산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점점 더 많은 연산이 개별 기기에서 직접 처리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되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전력 고효율 연산 기술이에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기에서 인공지능을 돌려야 하니까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해야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통합 연산 기술로 이 분야를 선점해버리면 그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다들 머릿속으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엔비디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자, 현실을 직시하자. 삼성전자가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뤘다. 그리고 메모리 통합 연산이라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기까지 손에 넣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메모리를 만드는 건 우리 사업 범위 밖이니까.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서버용 고성능 GPU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아니야. 그들의 주력은 여전히 모바일이고 우리의 주력은 데이터 센터야. 시장이 다르니까 당장 정면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 시간 동안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어떻게 막을지 논의하던 우리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방어 태세를 갖출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공격에서 방어로 완전히 모드가 바뀌어버린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엔비디아에 입사했을 때는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게이머들 사이에서나 알려진 조그만 회사였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됐잖아요. 하지만 그건 엔비디아만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시대의 흐름이 우리 편이었던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마침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리와 연산을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우리 엔비디아가 아니라 삼성전자였어요. 메모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들만이 그 파도를 완벽하게 탈 수 있는 거였죠. 문득 1년 전에 스티브 맥도널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AMD가 삼성전자한테 파트너십을 제안하겠다고 했던 그 말이요. 결국 AMD는 정말로 삼성전자한테 손을 내밀었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 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기술을 일방적으로 라이선스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서로 기술을 교류하는 대등한 파트너십으로요. 어쩌면 우리 엔비디아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전자를 적으로 두기보다는 파트너로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삼성전자 엑시노스 2800 발표 후 주가 사상 최고가 경신. 시가총액 500조 원 돌파. 500조 원이라니. 엑시노스 2600 발표 때만 해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 되었는데 이제 500조 원을 넘어선 거예요. 1년 사이에 100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코웃음 치며 무시하던 게 불과 2년 전인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도에 걸려있는 엔비디아의 기업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상을 바꾸는 컴퓨팅의 미래. 예전에는 그 슬로건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왠지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건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평양 건너편에서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고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어요. 우리가 20년 넘게 지배해온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20년간 엔비디아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오늘의 강자가 내일도 강자일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삼성전자가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메모리나 만드는 회사라고 무시당하던 그들이 이제는 세계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가 무시했던 그 메모리 기술 덕분이었어요. 30년 넘게 묵묵히 쌓아온 메모리 기술력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게 정당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증명한 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비단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겠죠. 우리 엔비디아도 20년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조그만 회사였으니까요. 그때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뛰어들었고 결국 해냈잖아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판을 뒤집는 거 보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셨으면 대한민국 4글자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